아문센 선장의 아들. 집중해요. 눈보라가 매섭게 휘몰아치는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휘, 덜컹, 덜컹, 덜컹. 아문센 부인은 창문이 덜컹대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아문센 부인은 등불을 켜두고 급히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소리는 막내 아들 로얄트의 방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로얄트에게 무슨 일이라도? 아문센 부인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레 로얄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찬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로얄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문센 부인은 서둘러 로얄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로얄트, 어서 일어나라. 도둑이 들었나 봐. 그러자 로얄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요? 어디요? 어디? 쉿! 조용히 해. 네 방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니 도둑이 아직 집안에 있을지도 몰라. 아문센 부인이 소원거리듯 말하자 로얄트는 그제야 사정을 눈치챘다는 듯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창문은 제가 일부러 열어둔 거예요. 뭐? 일부러? 이 추운 겨울에 왜 그런 짓을 했니? 아문센 부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북극. 로얄트는 무슨 말인가 하려다 말고 얼른 말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신선한 공기가 좋아요. 창문을 닫고 자면 방이 너무 더워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북극이 뭐야? 북극. 얘도 웬 겨울에 창문을 열고 자면 감기 걸린다. 자, 이제 창문 닫고 자거라. 알았지? 네, 어머니. 로얄트는 얼른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멀어져가는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휴, 하마터면 북극을 탐험하기 위해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뻔했네. 탐험가가 되기 위해 추운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잔 이 소년이 바로 뒷날 인류 최초로 남극점과 북극점을 모두 정복한 탐험가 로알트 아문센입니다. 로알트 아문센은 1872년 7월 16일 노르웨이의 보르게라는 조그만 항구 도시에서 선장이 옌스 아문센의 세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로알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로알트네 집은 노르웨이의 서울인 오슬로로 이사를 갔습니다. 큰 항구 도시인 오슬로는 날마다 크고 작은 배들이 끊임없이 들락거렸습니다. 어린 로알트는 드넓은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 넓은 바다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많은 배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날이 갈수록 로알트의 마음속에는 바다 저편에 있는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새록새록 쌓여갔습니다. 로알트는 아버지가 오랜 항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그럴 때면 로알트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궁금한 것들을 꼬치꼬치 캐묻곤 했습니다. 자, 잘 들어요, 우리 새 친구들. 아버지, 바다 저쪽에도 여기처럼 땅이 있나요? 물론이지. 배를 타고 끝없이 가다 보면 아주 큰 땅덩어리가 나온단다. 주은아, 그 이불 위로 올라가. 그 바로 하면 너네 다 얘들아 이불 위로 올라가. 이거 내리고. 이 이불, 그러니까 요거는 덮고 요거 깔아. 그렇지. 그렇지. 왜 까는 거야? 이거 까만 거 있어? 그렇지. 그런지는 몰랐네. 배를 타고 끝없이 가다 보면 아주 큰 땅덩어리가 나온단다. 아주 더운 곳도 있고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아주 추운 곳도 있지. 로알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나요? 그럼 우리와 생김새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지만 사람이 살고 있고 말고. 로알트의 눈에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 어렸습니다. 로알트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응석을 부리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고 싶어요. 그래, 이 다음에 내가 좀 더 크면 배를 태워주마. 와, 신난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로알트는 기쁨에 들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날이면 루알트는 밤새도록 먼 바다를 여행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탐험가가 되리라. 그러나 아버지는 끝내 루알트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루알트가 14살 되던 해 아버지가 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만 것입니다. 얼마 뒤 아버지는 가족들의 정성어린 간호에도 아랑곳없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루알트네 집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루알트의 두 형은 어머니와 루알트를 남겨두고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없는 집은 무척 쓸쓸했습니다. 루알트는 아버지와 형들이 보고 싶을 때면 책을 읽으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루알트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랭클린 탐험기라는 책이 루알트의 눈에 띄었습니다. 프랭클린이 뭐야? 프랭클린 사람 이름. 탐험기? 루알트는 탐험기라는 말에 호기심이 일어 얼른 그 책을 뽑아들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영국의 이름난 탐험가로 1845년에 북수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탐험에 나섰다가 배가 북극해의 빙산 사이에 갇히는 바람에 실종된 사람입니다. 북수항로란 대서양에서 캐나다 북쪽의 북극해를 지나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사이에 베링 해협을 거쳐 태평양으로 가는 바닷길을 말합니다. 그 무렵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바닷길은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수항로를 이용하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길이 훨씬 짧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개척하기 위해 탐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매서운 추위와 거대한 빙산들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곤 했습니다. 프랭클린 탐험기에는 프랭클린이 실종되기 전까지 탐험길에서 겪은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낯선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남달리 강했던 루알트는 자기도 모르게 이 흥미진진한 탐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루알트는 단숨에 프랭클린 탐험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자 루알트의 가슴은 마구 뛰었습니다. 나도 탐험가가 될 거야. 그래서 프랭클린이 못다 이룬 꿈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테다. 그날부터 루알트의 머릿속은 온통 탐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루알트의 책상 위에는 탐험가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루알트는 여느 때처럼 벽난로 앞에 앉아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루알트를 불렀습니다. 루알트! 왜 제가 루알트인가요? 네, 어머니. 루알트는 책에서 눈을 떼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이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벌써 정해놓았어요, 어머니. 루알트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엇을 할 생각인데? 어머니는 궁금한 듯 루알트를 쳐다보았습니다. 탐험가가 될 생각이에요. 훌륭한 탐험가가 되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보고 싶어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있던 어머니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루알트, 나는 내가 의사가 되었으면 한다. 네? 뜻밖의 말을 듣고 루알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머뭇거렸습니다. 네 아버지가 선장이셨기 때문에 나는 평생 동안 혼자 살다시피 했다. 루알트, 부디 너는 의사가 되어 내 곁에 있어다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루알트는 어머니를 더 이상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의사가 될게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세요. 루알트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루알트는 탐험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어머니의 소원을 풀어드리자 의사라고 해서 탐험을 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그날부터 루알트는 의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탐험가가 되기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추운 북극을 탐험하려면 몸이 튼튼해야 해. 루알트는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또 밤에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잠을 자 추위에 견디는 힘을 길렀습니다.
왜 엄마?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훈련을 했대. 추위 이게 뭐야? 훈련 연습하는 거. 자기 근데 그 별거 아닌데 왜 웃어?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왜 웃냐. 아유 귀여운 것들. 첫 탐험. 1850년 18살이 된 로알트 아문센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슬로 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늠름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자란 아문센은 무척 대견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아문센의 마음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문센이 20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그토록 제가 의사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더니 실감나게 시작. 아문센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뒤 아문센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려 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의학 공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아문센은 곧 학교를 그만두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힘든 훈련을 통해 탐험에 필요한 체력과 의지를 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1894년 겨울 아문센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이용하여 친구인 피터슨과 함께 첫 탐험길에 나섰습니다. 아문센은 노르웨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고원을 가로지를 계획이었습니다. 높이가 2,000m도 넘는 험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그 고원은 겨울이면 크리스마스 휴가 그 짧은 동안 다 여행해야 돼? 여행을 해야 된대. 고원은 겨울이면 눈이 많이 쌓여 사람이라고는 한 달은 되겠어? 사람이라고는 한 그림조차 일주일은 돼야 돼. 얼씬거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아문센은 피터슨과 함께 스키와 식량을 짊어지고 고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한나절 동안 꼬박 산을 오른 두 사람은 저녁 무렵 고원 동쪽 끝에 있는 모겐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두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이 겨울에 여기 웬일이요? 저희는 고원을 가로질러 건너갈 생각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겠다니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오. 이곳에서 하룻밤 묵고 날이 밝으면 다시 내려가시오. 농장 주인은 손을 내저으며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고집을 피우자 농장 주인은 못내 걱정스러운 얼굴로 혀를 찼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문센과 피터슨은 모겐 농장을 출발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고원 한가운데 있는 빈 오두막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내일이면 고원의 서쪽 끝에 도착할 수 있을 걸세. 아문센은 피터슨에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부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세찬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꼼짝없이 눈보라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눈보라는 사흘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두 사람은 오두막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온통 흰 눈으로 뒤덮여 있어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도와 나침판으로 방향을 가늠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피터슨이 겁먹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문센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기는 아문센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털가죽으로 만든 침낭 속에 누워 새우처럼 몸을 웅크린 채 긴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침낭 속에서 나온 아문센은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도록 내린 눈에 파묻혀 버렸는지 식량 주머니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군. 두 사람은 허둥지둥 눈밭을 파헤쳐 보았지만 워낙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어. 어서 고원을 벗어나는 수밖에. 두 사람은 아침도 고른 채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가도 사나운 눈보라만 몰아칠 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지쳐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안 되겠어. 오던 길로 돌아가세. 아문센은 비틀거리는 피터슨을 부축하며 돌아섰습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성공을 했을까요? 두 사람은 쓰러졌다. 되돌아가자. 일어서길 되풀이하며 겨우겨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추위와 굶주림으로 지칠 대로 지친 두 사람은 드디어 오두막집을 발견했습니다. 근처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닌 듯 스키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닌 거 아니야? 근처에 사람이 사는 모양이야. 이제 살았어. 기다시피 해서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곧바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아문새는 너무 지쳐 꼼짝도 못하는 피터슨을 오두막집에 남겨둔 채 혼자서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 동안 헤맨 끝에 아문새는 멀리서 스키를 타고 가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문새는 반가운 마음에 힘껏 소리쳤습니다. 전화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문새를 힐끔 쳐다보고는 허겁지겁 달아나는 곳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느라 몰골이 많이 아닌 아문새를 보고 유령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자, 다시 시작. 도와주세요. 저는 유령이 아니에요. 아문새는 죽을 힘을 다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슬금슬금 아문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하여 아문새과 피터슨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두 사람은 8일 전에 묵었던 모개 농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비록 구사일생이 뭐예요? 구사일생 죽다가 살아난 거. 진짜 죽을 뻔한 거야. 비록 첫 탐험에 실패했지만 아문새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탐험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충분한 준비도 없이 탐험에 나서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야. 다음부터는 탐험할 곳을 미리 잘 알아보고 준비도 철저히 해야만 해. 아문새는 이때 얻은 교훈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의 준비. 아문새는 새로운 각오로 북극 탐험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아문새는 예전에 읽었던 탐험기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탐험가들은 어떻게 준비를 했으며 어떻게 위험을 헤쳐나가는지 또 왜 실패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탐험기를 읽으면서 아문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탐험이 실패로 끝난 경우는 대개 선장과 탐험대장이 각기 다른 사람이었구나. 그러다 보니 위급한 상황에 부딪혀면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려 갈팡질팡하다가 실패하고 만 거야. 아문새는 탐험에 성공하려면 탐험대장이 선장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선 선장이 되자. 이렇게 생각한 아문새는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곧바로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법, 폭풍 후에 대처하는 법 등 선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꼼꼼히 익혔습니다. 1896년 아문새는 1등 항해사 자격을 땄습니다. 2층 세상에 왔습니다. 들리지 그래도? 그해 말 아문새는 벨기에의 남극 조사대가 1등 항해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구의 남쪽 끝에 있는 남극은 북극보다도 더 추운 곳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앞으로 북극을 탐험하려면 이번 기회에 남극에 갔다 오는 것도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아문새는 남극 조사대에 들어갔습니다. 1897년 여름 아문새는 동료 대원들과 함께 베르지카호를 타고 남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극에 도착하자마자 뜻밖의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배가 빙산에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진 추위까지 몰아닥쳐 바다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아문새 일행은 공포와 추위 속에서 남극의 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문새는 대원들과 함께 바다 표범과 펭귄 따위를 잡아먹으며 겨울을 났습니다. 이듬해 여름 아문새 일행은 모진 고생 끝에 잡아먹으면서 살았대. 이듬해 여름 아문새 일행은 모진 고생 끝에 가까스로 유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뒷날 아문새이 북극을 탐험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1899년 봄 아문새는 마침내 선장 자격을 땄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탐험을 떠날 수 있다. 아문새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문새는 아늑하다.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문새는 탐험을 떠나는 대신 오슬로 대학에 들어가 지구자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자기란 지구가 일으키는 자석의 힘을 말합니다. 지구는 북극과 남극을 양극으로 하는 거대한 자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방의 자기를 측정하는 일은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탐험을 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1년 남짓 지구자기를 연구한 아문새는 다시 독일의 함부르크에 있는 해양기상관측소로 가서 해양기상학을 공부했습니다. 해양기상학이란 바다에서 일어나는 날씨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의지할 곳이라곤 오직 한 척의 배뿐인 바다에서는 날씨의 변화를 읽어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아문새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차근차근 탐험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1903년 봄 독일에서 돌아온 아문새는 드디어 탐험에 나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목표는 북서항로 개척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이 못 이룬 꿈을 기어코 이루고야 말겠다. 아문새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8년 동안의 긴 준비 끝에 마침내 뜻을 펼 때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문새는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탐험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탐험가들은 되게 큰 부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되게 큰? 되게 보통 큰 부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대. 그런데 아무도 아문새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력도 없는 애송이를 무얼 믿고 도와주나. 아문새는 할 수 없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배를 한 척 사서 요아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아호는 증기기관과 돛을 이용해 나아가는 47톤짜리 작은 배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뒤늦게 아문새 탐험 계획을 한 사람들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나선 것입니다. 북서 항로를 탐험하는 데 쓸 돈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빌려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서 빌린 돈을 돌려주시오. 탐험에서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려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북서 항로를 개척하고야 말 것입니다. 아문새는 사정했지만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정 돈을 갚지 않겠다면 요아호를 빼앗겠소. 아문새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를 어쩌나. 배를 빼앗기면 8년 동안이나 준비해온 일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데 자칫하면 탐험을 떠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언제까지 읽을 거예요? 아문새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거 다 읽을 때까지 읽어야지. 아니 근데 저 이거 스케치도 만들고 싶은데. 응. 어떡하지? 스케치 만들 거야? 응. 이거 조금 남았어요. 북서항로를 개척하다. 1903년 6월 16일 조그만 배 한 척이 비 내리는 오슬로 항구를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요아호였습니다. 배에는 아문새를 비롯한 8명의 탐험대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몰래 탐험길에 나선 것입니다. 도망치듯 탐험을 떠나는 아문새의 마음은 몹시 찹찹했습니다. 아문새는 갑판에 선 채 멀리 항구의 불빛을 바라보며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북서 항로를 개척하고 돌아와서 빚을 갚겠습니다. 탐험대는 노르웨이 서해안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서 연료와 식량을 사들였습니다. 작은 배의 짐을 가득 싣자 요아호는 당장이라도 가라앉을 듯 기우뚱거렸습니다. 하지만 대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한 달쯤 뒤 요아호는 캐나다 북쪽의 험한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암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바다에는 크고 작은 빙산들이 수없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배가 암초나 빙산에 부딪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습니다. 요아호는 암초와 빙산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더니 잔잔하던 바다에 집채만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몰아칠 때마다 배는 균형을 잃고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키를 잡아라! 방향을 잃으면 안 된다! 아문새는 키를 잡고 있는 대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꽝! 우지큰 배 뒤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문새는 급히 달려가 보니 키가 암초에 부딪혀 부서져 있었습니다. 아뿔싸. 아문새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장님 어떡하죠?
대원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문새는 곧 마음을 가다듬고 대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서 널빤지와 밧줄을 가져와라. 아문새가 대원들은 부서진 키를 끌어올려 널빤지를 대고 밧줄로 묶었습니다. 간신히 키를 고쳐놓자 이번에는 기관실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기름이 쏟아져 불이 붙은 것입니다. 대원들이 우르르르 달려들어 불을 끄긴 했지만 하마터면 배를 홀랑 태울 뻔했습니다. 저 이거 고쳤는데 기름이 쏟아져가지고 불나고 불. 요아오는 나흘 동안이나 폭풍에 시달린 끝에 겨우 조용한 바다로 빠져나왔습니다. 오슬로를 떠난 지 석 달쯤 지난 9월 12일 아문새는 캐나다 북서쪽에 있는 킹 윌리엄 섬 남쪽에 배를 댔습니다. 이쪽이 제일 차가워.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문새는 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바다가 얼어붙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북서 항로 개척뿐만이 아니다. 북극의 자기 측정도 우리의 중요한 목표이다. 당분간 이곳에 머물며 자기를 측정할 것이다. 아문새는 킹 윌리엄 섬에서 23개월 동안 머물며 자기를 측정했습니다. 이때 아문센이 남긴 측정 기록은 뒷날 과학자들에게 훌륭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킹 윌리엄 섬에는 에스키모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북극에 가까운 곳에서 얼음집을 짓고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사냥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썰매 끄는 개들을 잘 다루었습니다. 아문센은 그들에게 북극 동물을 사냥하는 법, 개 썰매를 다루는 법, 추위를 견뎌내는 법 등 북극 지방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 아문센이야. 에스키모 털옷을 입은 아문센. 어디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해가 지지 않는 북극의 해. 수많은 얼음 조각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북극의 밤하늘에 나타난 오로라. 이때 배운 것들은 뒷날 아문센이 남극점을 정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05년 8월 13일 요아오는 다시 돛을 올리고 정들었던 킹 윌리엄 섬을 떠났습니다. 아문센과 대원들은 정이 흠뻑 든 에스키모인들과 헤어지기가 섭섭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에스키모인들도 바닷가까지 나와 탐험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요아오는 다시 검푸른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요아오의 앞길에는 숱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를 벗어나며 거대한 빙산들이 왜요? 빙산들 사이를 왜요? 너네 둘이 웃겼어. 빨리 읽어줘. 알았어. 짙은 안개를 벗어나며 거대한 빙산들 잘 사이를 들으라고. 헤치고 나오면 모진 눈보라가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아문새는 침착하게 대원들을 지휘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보름쯤 뒤 마침내 요아호는 빙산과 암초가 널려있는 험한 바다를 벗어났습니다. 대원들은 잠시 긴장을 풀고 오랜만에 보는 아득한 수평선으로 눈길을 던졌습니다. 이곳이 어디쯤일까? 혹시 태평양으로 가는 길목인 베링해가 아닐까? 아문새는 바다 지도를 펼쳐놓고 위치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배가 보인다! 갑판에 서 있던 대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갑판 위로 뛰쳐나왔습니다. 저 멀리 어선 몇 척이 어슴푸레하게 보였습니다. 베링해로 고기잡이를 나온 미국 배들이었습니다. 먼 바다에 점점이 떠있는 배들을 보는 순간 아문센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 그래서 수많은 탐험가들이 목숨을 걸고 도전했던 길, 어린 시절 아문센이 플랭클린 탐험기를 읽으며 꿈을 키워오던 그 길이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남극으로 가다. 루알트 아문센 북서 항로를 개척하다. 이 소식은 곧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문센은 조국 노르웨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가 이 엄청난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요아오는 캐나다 북부에 있는 킹포인트 항구에서 한 해 겨울을 더 보내고 1906년 10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항에 닻을 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미 환영 대회를
대회 준비를 마치고 아문센 일행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문센 일행은 이곳에서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문센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문센은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다가 1908년 조국 노르웨이로 돌아왔습니다. 조국이 뭐야? 자기 나라, 조국, 내 나라, 고향? 고향. 아늑하지. 사람들은 아문센을 열렬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미국 사람이야? 노르웨이 사람. 노르웨이가 노르웨이, 뭐야? 아문센이 노르웨이. 북유럽에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어. 약간 추운 북유럽. 노르웨이의 영웅 아문센 만세 시작. 노르웨이의 영웅 아문센 만세. 그러나 아문센은 북서항로를 개척한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문센의 가슴속에서는 또 다른 의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품어왔던 꿈인 북극점을 정복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해 6월 아문센은 난센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전쟁한다는 거야? 북점을. 정복. 아니 북극점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가본다는 거를 정복한다고 표현한 거야. 그해 6월 아문센은 난센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난센은 노르웨이의 이름난 학자이자 탐험가로 아문센이 북서항로를 개척하기 10년 전에 북극점 근처의 북극해를 탐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장한 일을 했네. 난센은 아문센을 감격스럽게 껴안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문센은 멋쩍은 듯 웃으며 조심스레 찾아온 뜻을 밝혔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부탁인가? 프라모를 제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프라모를? 프라모는 난센이 북극 탐험을 위해 특별히 만든 배였습니다. 북극의 두꺼운 얼음장 사이에 갇혀도 부서지지 않도록 배 아래쪽이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북극점에 가보고 싶습니다. 됐어. 아문센은 조용하지만 강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북극점을 정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이쪽으로. 난센은 그동안 아문센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문센의 지칠 줄 모르는 탐험 정신에 감동한 것입니다. 좋아, 프라모를 자네에게 주겠네. 행운을 비네. 주는 거야, 빌려주는 거야? 저기 준대. 응? 박사님 근데 감사합니다. 누가 줘요? 난센이라는 박사님이 자기 배를 아문센한테 줬어. 난센에게 프라모를 물려받은 아문센은 부지런히 북극점 탐험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문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아문센보다 한 발 앞서 북극점 정복에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탐험가 피어리였습니다. 1909년 3월 피어리는 이미 그린란드 북쪽을 떠나 북극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문센은 더욱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해 4월 어느 날 아문센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후원자들이 마련해준 송별회에 참석했습니다. 송별회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였습니다. 부하대원 위스팅이 아문센에게 달려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주세요. 대장님, 방금 피어리가 북극점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아문센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류 최초로 북극점에 발을 내딛겠다는 꿈이 깨어지고 말았구나. 그러나 아문센은 곧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어리가 북극점을 정복했다니 축하를 해야지. 자, 피어리의 성공을 축하하며 한 잔 마시세. 아문센은 진정으로 피어리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뒤 아문센은 한동안 쓸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왜? 자기가 북극점 1등으로 정복하고 싶었는데 피어리가 먼저 정복해버렸어. 피오리가 누구야? 사람 이름. 요 아까 얘기했잖아. 미국에 사는. 미국의 탐험가 피어리. 피오리도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 생각지도 않게 목표를 잃은 아문센의 가슴속에는 북극해의 찬바람이 마구 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후원자들의 손길도 하나 둘씩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일로 주저앉을 아문센이 아니었습니다. 아문센의 가슴속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열정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북극점은 정복되었지만 지구상에는 아직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
1910년 8월 어느 날 아문센이 이끄는 프라모는 저녁놀이, 곡괭물 등 오슬로 안구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배 안에는 18명의 탐험대원과 97마리의 에스키모개 그리고 2년치 식량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원이 개구먼 이제. 사람들은 모두 아문센이 비어리의 딜에 이어 북극점 정복에 나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문센의 목표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프라모는 남으로 향했습니다. 배가 아프리카 북서쪽 마데이라 섬에 도착했을 때 아문센은 비로소 온 세계가 프라모가 가는 곳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남극점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세상 사람들은 온통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문센이 남극핵을 발표하기 2달 전 이미 영국의 탐험가 스콧이 남극점 정복을 선언하고 나섰던 터였기 때문입니다. 남극점 정복에 경쟁이 붙은 것입니다. 너네 둘이 진짜 웃겨? 아버쌤 이겼으면. 엄마 근데 이제 준현이 과연. 그 망경 이거 물안개 쓰는 게 이상하지 않아? 너도 이상해. 이겼으니까 너가 그러니까 약간 과학 아니 거기 사이언 거기에 피그 같은. 나도. 야 빨리 조용히 해. 빨리 자. 호랑이 같다 호랑이. 과연 누가 먼저 남극점에 도달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순식간에 먼 남쪽 끝에 얼어붙은 땅 남극으로 쏠렸습니다. 여기가 남극점이다. 1911년 1월 13일 프라모는 노르웨이를 떠난 지 5달 만에 남극 대륙의 호엘만에 도착했습니다. 아문센 탐험대는 빙붕 동쪽 끝자락에 기지를 설치했습니다. 빙붕이라 주변의 땅보다 높고 넓은 평평한 얼음 땅을 말합니다. 아무색이 이겼어? 도착했어. 아문센은 이 기지에서 겨울을 난 뒤 날씨가 풀리는 10월에 아직 안 갔네. 남극점으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남극은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계절이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그곳은 겨울이고 겨울일 때는 여름을 맞습니다. 그러나 여름이라고 해도 그 기간이 아주 짧고 기온도 섭씨 영하 얘들아 여름이도 영하 30도에서 40도로 오르내린대. 아문센 탐험대는 아문센 탐험대는 기지에 머무는 동안 지훈아 좀 조용해. 머무는 동안 바다 표본을 사냥하거나 기상 관측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또 바다 표본 잡아서 먹었나 보다. 그리고 탐험에 나설 때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야 지훈아 남극쪽으로 가는 길목에 3개의 식량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해 10월 20일 아문센은 4명의 대원을 이끌고 남극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만해요 지훈이. 나머지 대원들은 기지에 남아 남극 해안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자 출발이다. 각각 13마리의 개가 끄는 4대의 썰매가 남극의 드넓은 얼음 벌판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했어 아무센이? 이제 남극으로 달리고 있는 거야. 기지에서 남극점까지는 약 1000km로 여태껏 그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황량한 얼음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탐험대는 거센 바람을 헤치고 남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대자연에 도전하는 사나이들의 장엄한 행진이었습니다. 탐험대는 하루에 약 35km씩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스산해지더니 눈과 얼음 알갱이가 뒤섞인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어찌나 심한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서가던 대원이 썰매와 함께 크레바스에 빠진 것입니다. 크레바스란 얼음이 갈라져 생긴 좁다란 틈새를 말하는데
대개 흰 눈으로 감쪽같이 덮여 있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멈춰라! 아문새는 썰매를 멈추고 크레바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크레바스의 폭이 그다지 넓지 않아 썰매는 양쪽 얼음벽에 걸쳐 있었습니다. 자, 이 밧줄을 잡아라. 아문새는 안간힘을 다해 썰매에 매달려 있는 대원에게 얼른 밧줄을 던져주었습니다. 잠시 뒤 대원은 무사히 크레바스를 빠져나왔습니다.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탐험대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끝없는 얼음벌판 곳곳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무섭게 입을 벌린 크레바스, 칼날처럼 날카로운 얼음 절벽, 얼음으로 뒤덮인 산맥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목숨을 걸고 나선 탐험대의 행진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탐험대는 적당한 곳에 이르면 얼음으로 식량 창고를 만들어 돌아갈 때 사용할 식량을 저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큰 도움이 되었던 개들이 차츰 짐이 되었습니다. 짐을 던 것만큼 개들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많은 개들을 먹이려면 엄청난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개들을 그대로 둔다면 탐험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모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대장님, 필요 없는 개들을 어쩌면 좋죠? 대원들의 물음에 아문새는 어두운 얼굴로 먼 산만 근데 이거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처음에는 이제 짐이 많잖아. 응. 그러니까 개들이 다 끌어줬는데 갈수록 이제 식량도 계속 먹고 이러니까 짐이 줄어들잖아. 응. 그래서 개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거야. 음. 근데 개를 유지를 하려면은 개 식량도 계속 돼야 되잖아. 근데 걔 이제 식량 없으니까 걔 그냥 버려도 되잖아.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야. 맞잖아. 그러자 한 대원이 개들을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묵묵히 고생해온 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목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금 뒤 길을 찢는 듯한 총소리가 황량한 얼음 벌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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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문새의 벌겋게 언 두 벌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원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다문 채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기지를 떠난 지 5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앞서가던 아문새는 우뚝 멈춰서더니 소리쳤습니다. 정지! 아문새는 믿어지지 않는 듯 관측기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관측기는 정확히 남이 9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문새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가 바로 남극점이다! 남극점! 지구의 맨 남쪽 끝이자 인간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았던 땅, 오랜 침묵과 신비에 쌓여있던 바로 그 땅을 아문새는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남극점에 서 있는 겁니까? 그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남극점이다. 아문새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만세! 자, 시작! 만세! 약간 발로만 내려 아니야? 대원들은 감격이 만세! 대원들은 감격에 겨워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주저앉아 엉엉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문새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근데 아문새는 항상 뜨거운 눈물만 흘려? 진심으로 울어서 그런 거 아닐까? 여기 춥잖아. 1911년 12월 14일 오후 3시의 일이었습니다. 한편 아문새가 거의 동시에 출발했던 스콧 탐험대는 한 달 늦게 남극점에 도착했습니다. 아문새는 믿어지지 않는 듯 관측기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관측기는 정확히 물좀 주세요. 남이 9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문새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가 바로 남극점이다. 남극점, 지구의 맨 남쪽 끝이자 인간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았던 땅, 오랜 침묵과 신비에 쌓여있던 바로 그 땅을 아문새는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남극점에 서 있는 것입니까? 그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남극점이다. 아문새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만세! 만세! 대원들은 감격에 겨워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주저앉아 엉엉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문새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911년 12월 14일 오후 3시의 일이었습니다. 한편 아문센과 거의 동시에 출발했던 스콧 탐험대는 한 달쯤 늦게 남극점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남극점에는 이미 노르웨이의 국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식량이 들어있는 조그만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아문센이 뒤에 올 스콧 탐험대를 위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스콧은 아문센의 배려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스콧 탐험대는 끝내 돌아오지 못한 채 남극의 얼음 벌판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아문센은 나중에 그 아문센 탐험대 말고 스콧 탐험대 얼어 죽었어. 탐험. 그러면 어떻게 둘 다 똑같이 시점에 똑같다고 계속 똑같이 했잖아. 너 어떻게 한 번만 죽지? 아니야. 아문센이랑 팀이 달라. 잠깐만요. 무슨 말이에요? 아문센 탐험대는 이제 도착했고 스콧 탐험대도 같이 했는데 스콧 탐험대는 얼음 벌판에서 모두 죽었대. 근데 엄마 어쩌다가 죽었어? 몰라. 그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 아문센은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몹시 슬퍼했습니다. 이야. 끝없는 열정. 1912년 아문센은 온 세계 사람들의 축하와 찬사를 받으며 노르웨이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문센은 세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아문센에게 축하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노르웨이의 국왕인 하코는 친히 아문센을 불러 치하의 말을 했습니다. 또 노르웨이 국회에서는 아문센이 죽을 때까지 해마다 6천 크로네씩의 연금을 주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때 아문센의 나이 40살이었습니다. 40살이면 60? 40살, 40. 프랭클린 탐험기를 읽으며 탐험가가 되기로 결심한 뒤 어느새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문센은 아직도 15살 소년 시절의 탐험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북극점과 남극점이 정복되었다고 해서 탐험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탐험의 참뜻은 누가 어디를 먼저 정복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느냐에 있다. 아문센은 이러한 신념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탐험을 시도했습니다. 1918년 아문센은 머우도호라는 아문센은 머우도호라는 배로 북동 항로 탐험에 나섰습니다. 북동 항로는 시베리아 북쪽 바다와 베링해를 거쳐 태평양으로 가는 바닷길로 1878년에 스웨덴의 탐험가 시베리아 북쪽 노르덴 스퀘르트가 항해에 성공한 항로였습니다. 아문센이 이끄는 탐험대는 4년 동안 북동 항로를 항해하면서 북극해의 깊이와 바닷물의 흐름, 북극 지방의 생물, 에스키모인들의 생활 따위를 조사했습니다. 이때 아문센이 조사한 것들은 뒷날 과학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북동 항로 탐험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문센의 나이는 벌써 5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쉴 새 없는 탐험으로 아문센의 몸은 이제 몹시 쇠약해졌습니다. 의사들은 입을 모아 아문센에게 말했습니다. 몸이 너무 쇠약해졌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탐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아문센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문센은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행기로 북극점에 가보자. 아문센은 1923년과 1925년 두 차례에 걸쳐 비행기로 북극점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가 북극의 혹독한 기후를 견디지 못하고 고장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문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문센은 이번에는 비행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비행선은 비행기보다 더 오래 날 수 있고 한 곳에 멈춰 있을 수도 있으니 북극점을 탐험하는 데는 안성맞춤이다. 1926년 5월 11일 아문센은 비행선 노르게오를 타고 북극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번 북극 탐험대는 비행기. 이번 북극 탐험대는 모두 세 나라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대장은 아문센이 맡고 비행선 선장은 이탈리아의 노빌레 대령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탐험에 드는 비용은 미국의 젊은 사업가이자 탐험가인 엘즈버즈가 냈습니다. 비행은 매우 순조로워
노르게오는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북극의 얼음 벌판 위에 이르렀습니다. 발 아래로 아득히 펼쳐진 새하얀 얼음 벌판과 크고 작은 빙산들이 수없이 떠있는 검푸른 북극해가 보였습니다. 아, 북극해, 내 청춘을 쏟아부은 곳. 북극해를 내려다보는 아문센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튿날 새벽 1시 25분 위치를 측정하던 대원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북위 90도! 이곳이 북극점이다! 노르게오는 마침내 북극점 하늘 위에 도착했습니다. 아문센은 감격에 겨워 북극점을 향해 힘껏 노르웨이 국기를 던졌습니다. 이어 미국 국기와 이탈리아 국기도 북극점 얼음 위에 내리꽂혔습니다. 마침내 아문센이 인류 최초로 북극점과 남극점을 모두 정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료를 위해 바친 목숨. 아문센은 다시 한번 온 세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탐험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 노르웨이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뛰쳐나와 아문센의 이름을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아문센, 아문센. 하코망은 아문센에게 최고 훈장을 주었습니다. 1927년 55살이 된 아문센은 이제 더 이상 탐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탐험을 끝내고 조용히 글을 쓰며 지내겠다. 아문센은 탐험기를 쓰며 한가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928년 5월 아문센에게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극점에 갔던 이탈리아의 노빌레 대령이 북극 탐험에 나섰다가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종된 게 뭐야? 없어졌어. 그러니까 어디 뭐 눈에 파묻혔다든지 이게 못 찾는 거야. 전 세계의 구조대가 노르웨이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문센도 노빌레 대령을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문센 씨, 당신은 건강도 좋지 않고 나이도 많아서 위험합니다. 이런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사람들은 모두 아문센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아문센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고생했던 동지가 실종되었는데 어찌 내가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 있겠소. 그해 6월 16일 아문센은 5명의 구조대원들과 함께 비행기 라타모를 타고 북극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금방 돌아올 테니 걱정들 마시오. 아문센은 손을 흔들며 파란 하늘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문센의 마지막 모습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 마지막 무전이 온 뒤 라타모는 영영 소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노빌레 대령은 그 뒤 다른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문센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노르웨이 수색대는 북극해의 어느 섬 해안가에서 부서진 비행기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라타모의 파편이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남극점과 북극점을 모두 정복하고 북서 항로를 개척한 위대한 탐험가 로알트 아문센. 아문센은 비행기 파편 한 조각만을 남긴 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북극해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뒷날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아문센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던 노르웨이의 트롬세 항구에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그 기념탑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 로알트 아문센과 그 일행이 조난당한 옛 동료를 구하기 위해 이곳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채 북극해에 영원히 잠들다. 어때 하나? 올때 문 닫아. 아쉽지?